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한 무기는 VX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세기 들어서 VS를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군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IS뿐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맹독성의 물질이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는 여태 북한의 핵무기만 얘기했지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김정남 암살이 남긴 것은 흥미 위주의 미스터리가 아닌 이제는 실체적 위협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 어제 헌재 이제 이를 그 유선으로 그 통보를 했는데요. 예. 대신에 그 서면으로 박 대통령의 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고 있죠. 하나는 좀 헌재 재판관과 그 소추위원들의 그 신문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그 헌재 출석 자체가 좀 불명예라고 이제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헌재 출석이 그 헌재 결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이제 그 판단했다고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헌재는 이제 오늘 그 최종 변론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만 남겨놓게 되는데 아마도 그 3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3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뭐 그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그러니까 그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임기가 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늦어도 뭐 3월 10일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달 10일께 뭐 이런 굉장히 오래 남은 그렇죠. 것 같죠. 예. 네, 근데 딱 그 열 하루 근데 남았죠. 네. 그 이번에 그 이 문제로 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분화 현상이 저는 그걸 잘 슬기롭게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결론이 되든 간에. 한국 사회 굉장히 큰 위기이고요. 예. 자, 이 위기를 이제 그 그 기회로 정치인들이 근데 어떻게 좀 잘 해야 바꿔나갈 되는데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정치인들이 그게 글쎄 그게 참 걱정이에요. 네. 박영수 특검이 내일로 조사 기간이 일단 끝나게 되죠. 그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특검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죠? 예? 내일 하기는 좀 그렇죠. 마지막 날 가부간 결정을 하는 그렇죠. 거는 특검한테도 네.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오늘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지배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이 이제 금요일부터 이 주승용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그 국회에서 그 차례 농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좀 이따가 저희 인터뷰합니다. 네. 예. 정의당 의원들은 삼청동 총리 공간 앞에서 이제 역시 그 연장 농성에 들어갔는데 어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정의당 의원들을 이제 만났다고 하죠. 왜냐하면 공간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심상준 대표와 좀 만나겠다. 그리고 자기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예. 경청을 하고 있고 뭐 아무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받겠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그 의총을 열고 그 대응책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 자유한국당 이 특검 기간 연장 여부는 그 황교안 대행의 그 고유 권한이다. 옆에서 뭐 알고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황교안 그 대행 좀 엄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가부간에 뭐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근데 박영수 특검 주재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제 강남의 그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의 그 휴대전화를 옷으로 닦아서 좀 건네줬던 분이고요. 이른바 조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선 진료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죠. 차명폰을 무려 70여 대나 그 개통을 해서 박 대통령과 그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선 진료에 이제 그 깁스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죠. 예. 특검은 그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이제 그 휴대전화 차명 개통이 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대포폰하고 좀 다르죠. 차명전화가. 대포폰이 사실 이제 차명전화입니다. 이제 상위 개념이 대포폰이고. 그렇죠. 예. 네. 이제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게 그 대포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정감사 그 부출석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특검은 이제 오늘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이제 지켜는 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오후에는 이 비선 실세인 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그 핵심 인물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삼성이죠. 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 박산진 그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소장 등 이 삼성 관계자들, 최경희 그 전 2대 총장, 김영재 원장 등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국민 경선이 지금 상당히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토론회 개최 문제로 진통을 많이 겪고 있죠. 특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자신이 무시당했다. 추미애 대표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리턴콜도 없고, 예? 이랬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긴 했죠. 네. 상당히 좀 거친 언사로 엑스무시당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근데 이제 저는 했는데요. 그 단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그 개라는 동물이 굉장히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인간한테 유일한 정말 친구 같은 존재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건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네. 예. 어떻든 민주당은 그 지난 24일 이제 그 탄핵 심판 전에 한번 라디오 토론을 갖기로 했고요. 탄핵 심판 이후에 그 8번 등 모두 9번의 그 경선 후보 토론을 갖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이 탄핵 심판 전 토론이 당초 3회에서 1회로 고출했다면서 강력 반발을 했죠. 민주당 홈페이지에 그 비판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25일 저녁 한때 그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자 그 민주당 선관위 탄핵 심판 전에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한 그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4일 추미애 대표에게 그 전화를 했는데 항의 전화 입장을 이제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무시당했다면서 그 울분을 토로를 했고요. 이 전화 받지도 않고 콜백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가 어제 저녁 늦게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예비 후보님의 그 답답한 사정 충분히 이해한다. 자신도 그 여러 회의와 그 당무, 국민들의 그 탄원 문자로 이 부재중 전화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폰 화면이 넘어간다. 자신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이 공당의 시스템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꼭 자신한테 전화하지 말고 당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유감이라면서 추미애 대표 당과 후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하다면서 그 건승을 기원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렇게 쓰실 시간이 있었으면 그냥 전화를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어제 탄핵 정국 비상시국 회의를 열었네요. 네, 탄핵 정국의 그 주요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이제 취지였지만은 사실은 그 당 상황에 대한 그 토론이 더 중심을 이뤘다고 하죠. 예. 이 바른정당은 그 지난 24일로 이제 그 창당 한 달을 맞았는데 이 당과 대선 후보 그 지지율 하락 정체로 말 그대로 좀 비상 상황을 맞고 있죠. 여기에 정체성 혼란 문제까지 이제 겹치고 있는데 어제 남경필 경기지사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바른정당은 그 좌표를 잃었고 서서히 좀 죽어가고 있다. 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그 사직생의 그 각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정병국 대표는 그러나 그 탄핵 심판 이후 국민이 그 진짜 보수를 누가 대변하는지 좀 알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예. 모든 게 이게 참 지금 너무 어수선하니까. 근데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1.5트랙. 그러니까 그걸
반관반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전직 관료들.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은 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는 이런 1.5 트랙 대화가 뉴욕에서 예정돼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이게 전격 취소를 했죠. 김정남 암살의 표로 사실상 그 북한이 지목이 되고 암살이 이제 그 국제적으로 금지된 그 생화학 무기인 그 VX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국무부 이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그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3월 1, 2일쯤 그 뉴욕에서 그 열릴 예정이었던 그 북미 간 1.5 트랙 접촉도 이제 무산이 됐는데 북한의 그 최선희 그 예무성 미주국장 등 그 북한 정부 측 인사들이 그 로버츠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나 백악관 그 국가안보의 그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제 한국석 연구소 관계자와 이제 그 만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취소가 됐다고 이 VX 씀으로써 북한이 IS가 됐어요. IS가 아니 국가가 이게 테러 단체가 됐다라는 게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북한의 입장 굉장히 좀 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부터 박영수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철야 노숙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오늘부터 나흘째인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죠.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지금 노숙 농성 중이시라고 그러죠? 국회에서요. 나흘째죠 벌써? 지난 금요일부터 했습니다. 아이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데. 괜찮습니다. 참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해준 기관인데 정말 이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과 공범인 이 황권한 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정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 권한 대행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3년 전인가요? 그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지금이 테러 방지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하겠다 하고 그 당시에 직권상정에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대통령의 유고 상태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이 엄중한 시기고 비상사태에 준하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에게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 역사에 평가받을 겁니다. 설사 직권상정을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상정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셔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절대 비판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묵살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생각하고 특히 자기 당인 민주당에서 물론 탈당은 했지만 과거 이제 소속 정당이었죠. 그렇죠. 과거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말 특검법을 직권상정을 할 의향이 민주당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요,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많은 언론에서는 연장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 특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검찰도
수사를 나름대로 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당초 예. 이게 검찰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단이 완전히 검찰에 포진돼 있고 검찰에서 그 당시에 뭐 우병우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모든 이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 이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특검이 해체되고 나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면 예. 저는 뭐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게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번 특검은 정말 국민들 지지를 받고 배짱 있게 수사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지금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를 못하고 조사를 못하고 해체됐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황건한 대행이요. 특검 연장을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연장 안 해주는 이런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특검이 지금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이 국정농단 이 양이 방대해서 지금 절반도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신청한 연장안이 요건에 맞으면 1차에 한해서는 30일에 한해서는 연장해 주도록 법에 돼 있는데도 이거 권한대행 마음대로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아닙니다. 지금 사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만료 기간이 어제까지인데 어제 법원에서 10일간 법원에서 연장을 해줘서 3월 8일까지 연기해 준 것은 네. 특검에게 3월 8일까지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8일 날 해체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늘 이영선 전 행정관도 그분 뭐 대포폰을 뭐 50개인가 7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비선 진료 의혹의 그 핵심 인물 아닙니까? 이분도 오늘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영장 발부되면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수사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특검 연장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이 무시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특검을 해체하고 싶은 그리고 국정농단의 비리를 덮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오늘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의 날입니다. 예.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심판 결정문 이것만 이제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약속한 제가 정말 귀에 정정합니다. 완전 거짓말쟁이고 정말 나쁜 대통령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헌재 출석도 하시려면 지난 22일 날까지 하겠다 하셔야 되는데 그걸 시간 끌려고 27일까지 이렇게 연장해 와서 이제 와서 최후 변론을 불참기로 했다라고 한 것은 결국 그동안에 시간 끌기였다 또 지연 전략의 어떤 꼼수였다라는 것이 저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소추위원들이라든지 재판관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론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거절되니까 이렇게 출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들은 지금 헌법재판관의 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9명이 아닌 8명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명 갖고도 충분히 7명 이상만 되면 심리를 할 수 있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숫자를 가지고 8명 갖고 안 되고 대법원장보다 추천해서 임명해가지고 하자는 것은 그거야말로 시간 끌기 위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은 주승용 대표께서도 사실 주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 토요일 날 뭐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가 이제 또 양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조간신문 제목이 뭐냐면 300m. 그러니까 도심에서 비무장지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지금 주말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의회 그쪽이 이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사이에 이제 그 공백 그것이 이제 비무장지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그만큼 이게 더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재 결정 문제에 불복을 양쪽에서 모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탄핵이 빨리 결정되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사실 촛불 집회, 천만 촛불 집회가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보수단체들이 태극기 집회가 활발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점점 이 태극기 집회가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불합리한 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있는데 뭐 그게 자발적인 집회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국가적인 혼란은 일정 기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 현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재판관들의 심정을 감안한다면 저는 정확하게 저는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 이 정도의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건 대부분의 국민적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현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좀 불복할 수 없고 승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이 만일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분노가 예. 아마 헌재 무용론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헌법 개헌 지금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개헌의 헌재라는 것이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자신부터가 승복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마 이 자체가 저는 충분하게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충분히 위배했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는 사유에 넘치고도 넘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승복 문제는 국민적 민심이 아마 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뭐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쪽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균열 구조를 좀 더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당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하고 개혁입법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거론이 되어서 정치권에서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그런 합의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탄핵 선고 직전에 자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정말 이제 와서 자진 사퇴론 흘리는 것은 이건 특검 연장 이유를 소멸시키고 3월 13일 이전에 지금 헌재 심판을 각하시키려는 저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이제 모든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과거에 야당들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때는 거부하고 이제 와서 하야금 토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얄팍한 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진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은 끝까지 죄를 물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게 국민적 요구다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대충 3월 10일 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이요. 예.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전국 상황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오히려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 일단 그래서 예, 예. 아마 당분간의 혼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각이 된다면 대선이 12월 달에 이루어질 것이고, 인용이 된다면, 저는 탄핵이 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선 정국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수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예, 다시 찾아온 월요일이죠. 하지만 이번 주는 수요일이 3일절입니다. 그래서 좀 월요병에 시달리시더라도 이틀만 견디시면 또 휴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간이 좀 가실 것 같아요. 7시 42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답게 빠르게 이동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가 판교부터 반포까지 쭉 밀리는데 중간에 양지와 서초 사이 사고도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판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양화대교와 여의 하류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근으로 많이 혼잡한데요. 행주대교부터 여의 상류까지 쭉 밀려서 이동합니다.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용산역 쪽으로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서남저 경인로는 온수사거리에서 오르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서부간선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까지 전 구간 막히면서 이 구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이 김정남의 살해 도구로 현존하는 최악의 독가스라고 불리우는 생화학마기 VX를 사용한 것이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핵무기에 가려져 있던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이 재조명되면서 국제사회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지 외교 무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자,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VX 때문에 김정남이 죽었다 이건데요. 그죠? 네. 근데 이 VX는 사실상 이게 뭐 개인이 혹은 뭐 일부 집단이 이걸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생화학 물질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도쿄의 그 옴질리교 사린가스 테러 때 그러니까 100배 사용됐건 100배나 강하기 때문에 예. 예, 보통 그냥 개인 범죄자가 생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물질이라 그러고요. 이게 유엔에서 이 금지된 화학 무기로 이렇게 지정됐을 정도로 국가 단위로 대량 살상을 위해서 이제 제작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혐의가 더 짙어졌고 또 쿠알라룸푸르의 북한으로 도망간 4명의 용의자 이 사람들이 묵었던 콘도에서 화학물질 샘플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것을 만든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 VX를 사용했을 때 말이에요. 네. 이게 뭐 흔적이 안 남을 줄 알았나요? 이게 굉장히 물론 북한이라는 사람들이 워낙 그 상식이 안 통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 VX 사용한 게 국제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의도했든 아니었든 이게 대중이 활용하는 그 공항에서 이런 백주의 테러가 벌어졌고요. 글쎄요. 제 추정으로는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남에게 이제 지금 알려진 것처럼 귀국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안 들어온다면 이 사람이 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더 좀 조급하게 좀 서두른 게 아닌가 싶고요. 백주에 이제 공항에서 한 게 일단은 그게 다 드러날 범죄를 했다는 거에 첫 번째 이유 같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공항에서 바로 이제 도망가기 좋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VX의 특징상 이게 이제 바로 테러한 다음에 바로 쓰러져서 이게 그 테러 공격이 있었다는 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요번에 나타난 것처럼 김정남이 위치를 이동해서 나 공격받은 것 같다. 멀쩡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갔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이들이 테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게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뭐 경고를 보낸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국이나 이렇게 외국으로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이 소위 반북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경고. 당신들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거의 갖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핵무기에 거의 준하는 화학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예. 한국하고 전쟁할 때도 초기에 화학무기를 많이 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스커드 미사일에 쏘면은 핵탄두 대신에 화학무기를 장착하면 한 발에 10만 명 이상을 사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핵폭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적대 행위를 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경고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핵무기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다. 4만 명 말씀하셨는데 왜 지난번에 북한이 우리나라 이 청와대 상공으로 무인기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소형 무인기라 그래도 5kg의 어떤 무기나 이런 걸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만일 VX 5kg이라면 사실상 그게 어마어마할 거요. 10mg도 굉장히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위험한 게 요번에도 범인이 실제로 실행한 범인은 2명이잖아요. 예. 각각 다른 화학물질을 이 손에 묻혀서 해가지고 2개가 융합돼가지고 결국 VX로 변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맨손으로 했다는데 멀쩡하잖아요. 하는 사람만 좀 구토만 예. 하고. 근데 김정남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VX 최종 단계의 2가지 물질을 각각 묻혀서 그것이 김정남의 얼굴에서 VX로 변했다 이렇게 되는데 북한의 폭탄도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2가지 물질을 섞어 넣었다가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면 한 3, 4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융합돼 가지고 VX로 변해 가지고 서울에 떨어지는데 이거를
폭발 안 했더라도 해체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해체하면 VX가 막 유출이 되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위험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건 아니고요. 핵무기나 뭐 서울에 떨어지면 한 발에 40만 명 이상 사망하는데 VX는 10만 명 정도 사망한다로 지금 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4발이면 핵무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것도 대량 살상 무기로 간주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바로 미국이 핵무기로 북평양을 공격해주면 우리가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일전에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 와서도 그냥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물론 압도적이란 말에 핵무기도 포함된다라고 유추는 되지만 네. 그냥 한마디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는 바로 즉흥적으로 뭐 생각할 여지 없이 바로 자동적으로 평양에 핵폭탄 떨어뜨려주겠다. 그러면 우리의 억지력은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이 이거 상황무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 폭탄이 날아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드 꼭 뭐 폭탄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기로 그냥 툭 떨어뜨려도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한 간에 너무나도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뭐 길어야 5분이고 그다음에 무인기도 얼마든지 왔다 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북한이 남한을 진짜로 전면전으로 해코지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피해는 어떻게 뭐 사실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지 재앙적인 피해를 받는 거는 이제는 거의 막기 어려워졌다. 1994년에 클린턴이 영변에 기습 공격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가 아직 없었을 때니까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뭐 대량적인 피해를 사실상 근원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도 하고 뭐 국제사회 우리 외교부 장관도 지금 유엔 인권이사에 간다 그러는데 압박을 가하고 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남북 간에 어느 정도의 그 긴장 완화 또 북한의 남한에 대한 그 대량 살상 행위를 막는 어떤 동기를 관리하는 행위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만 하면 사냥에서 사냥감을 몰더라도 뭐 도망갈 틈을 주고 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통수에 덜미를 잡아야지 우리에게 정면 대결하는 방안으로 한다 그러는 거는 최선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재에 대한. 근데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에 가입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안 했을걸요. 예? 말레이시아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안 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레이시아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일단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화학무기 금지 협약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재하기는 어렵고요. 유엔에서 규정한 화학무기를 대량 살상이 가능한 공항에서 활동했다는 걸로 미국은 테러리스트 지원국에 넣으려고 그러고 또 이제 저 윤병수 장관 참석하는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 인권 차원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단교 가능성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사실 거의 뭐 자살행위 같은 행위를 한 건데요. 이게 안 들켰으면 모르지만 들켰기 때문에 이게 만약 안 들켰으면 그냥 돌연사, 자연사라고 추정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망한 사람이 김정남이고 자기 스스로 다행히 공항 요원들한테 공격을 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테러 범죄라고 알려진 거지 일반 평범한 북한 사람이 당해가지고 그 공항에 가서 나 공격당했다고 얘기 안 했다면 이게 거의 완전 범죄처럼 될 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테러 공격 당했다고 해서 정밀 조사했으니까 나온 거지 VX라는 거 발견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범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서도 엄청 손해보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북한한테 조금 이 냉정을 찾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단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단교 가능성은 지금 장관들 여러 명이 뭐 단교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교역을 볼 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말레이시아 전체 교역에 몇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북한과의 교역은. 그러나 북한에게는 그게 엄청난 비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단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단교를 압박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일단 말레이시아는 테러 행위가 가능한 나라라는 모명을 씻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단교를 하더라도 이걸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북한이 협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협력을 하면 모르겠지만 협력 안 하면 단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중국도 지금 김정남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도 DNA 검사하도록 이제 한솔군 같은 유가족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주저하는 이유가 북한의 행위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이 되면 이 미국의 대중 압박, 한국의 대중 압박 이렇게 훨씬 강화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어느 정도 정상 국가로 만들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상황 관리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에는 초강대국의 책임 있는 초강대국 이미지는 살겠지만 알겠습니다. 북중 관계가 완전히 깨지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